저는 올해 68입니다. 결혼한 지 45년째, 남편과는 23세 만나 지금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뿐이고 그 아들이 32에 결혼해서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29이었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순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던 남편이 며느리가 있는 거실에 자꾸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면 옆에서 거들겠다고 따라 나섰고, 며느리가 장을 보러 가면 자기도 따라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친절한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앉은 소파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어깨를 스치는 걸 봤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불편한 듯 자리를 옮겼지만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만 이상하게 보이나 싶어서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집안이 온통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더 기뻐했습니다. 아들보다 더 들떠서 며느리 챙기는 걸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가 입덧을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죽을 끓여주고 과일을 깎아주고 산책을 시켜주겠다며 매일 저녁 함께 나갔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늦게 들어왔고 남편이 며느리를 더 많이 돌봤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가슴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며느리 배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아가라고 말하는 게 마치 자기 아이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어색해하는 게 보였지만 시아버지가 잘해주는 걸 거부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10달이 지나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딸아이였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를 처음 본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너무 절절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식을 본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는 며느리를 남편이 또 도맡아 챙겼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고 빨래를 해주고 아기를 돌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빴고 저는 허리가 아파서 많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며느리의 남편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가 나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아기가 자는지 확인했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다가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기가 깨서 수유를 하나 보다 싶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신음소리와 남편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몇 분을 고민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 침대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뭐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여는 소리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일어나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서 우울해한다고 위로해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과 남편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오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부터였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저녁 술을 마시고 집에 왔는데 아들이 출장으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날 밤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며느리와 그 실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며느리와 그런 관계였다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어. 남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자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남편의 자식일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남편과의 관계도 계속되고 있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어. 며느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지 시아버지의 아이인지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더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집을 나왔습니다.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을 울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가정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와 그런 관계였다고 말하면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른다고 말하면 아들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끔찍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만났을 때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괴로웠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그냥 죽고 싶었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처음 남편이 접근했을 때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계속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실수한 뒤로는 계속 협박당했다고 했습니다. 말하면 아들한테 내가 유혹했다고 하겠다고,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임신했을 때 아이를 지울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아이를 낳았고 지금까지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이일 거라고 확신한다고, 그래서 더 집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피해자였습니다. 제 남편이 진짜 가해자였습니다. 며느리를 꼭 안아주고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여자가 한 남자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아이의 DNA 검사를 해야겠다고, 아들한테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거짓 위에 쌓인 가정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아기의 머리카락과 남편의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머리카락도 몰래 채취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집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아빠가 매일 울고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좀 쉬고 있다. 곧 돌아간다고만 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열어서 읽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으면서 아니에요. 이럴 수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아이는 남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들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손자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제 남편의 딸이었던 겁니다. 병원을 나와서 며느리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며느리는 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엄마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다 같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DNA 검사 결과를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키우고 있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내 아버지 자식이다. 아들은 종이를 들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쳐다보고 남편을 쳐다보고 다시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입니까?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니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자식아. 아들이 남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남편은 맞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 아내를 어떻게 해? 아들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남편만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이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당신도 동의한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거부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계속 저는 무서웠어요. 말하면 제가 집에서 쫓겨날까봐. 며느리가 그동안의 일을 아들한테 다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계속됐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들은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보호해줬어야 하는데. 아들이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아기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죄가 없어. 이 아이는 내가 키울게. 그 말에 며느리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들의 그 말이 얼마나 큰 용기에서 나온 건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아이를 진짜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꿈을 꿉니다. 45년 전으로 돌아가는 꿈. 23세 남편을 만나던 그때로.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이 아니라 진실 위에 다시 세워진 가족입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까요? 자기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지만 그건 나중 일입니다. 지금은 그냥 아들이 사랑으로 키우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자라길, 며느리가 완전히 회복하길, 아들이 행복하길. 그리고 제가 내린 그 결정이 옳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론 모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거짓 위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설 수 없으니까요. 68배 나이에 혼자가 됐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옆집 사람들은 그냥 참고 살지 그랬냐고 합니다. 손자 키우는 재미로 살지 왜 집안을 뒤집어 놨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며느리가 매일 밤 울던 모습을, 거짓말하며 살아야 하는 그 고통을. 저는 그걸 끝내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새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까지 있으면 과거를 계속 떠올리게 될 테니까요. 가끔 손녀를 보러 갑니다. 아이는 제가 가면 웃으며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잡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가 아닙니다. 남편의 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아들이 사랑으로 키우는 아이입니다. 혈연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도. 아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자기 딸이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용기 내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 비밀을 안고 괴로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견디니 결국 빛이 보였습니다. 남편한테서는 가끔 문자가 옵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며느리에 대한 배신이 될 테니까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을 줄 몰랐습니다. 가끔은 외롭습니다. 밤에 혼자 잘 때, 아침에 혼자 밥 먹을 때.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거짓 속에 사는 것이었을 겁니다. 요즘은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한테 제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그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다니 대단하다고 했고, 어떤 할머니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 걸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릅니다. 저도 제 선택이 무조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으며 앞으로도 잘 부탁해라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은 괜찮을 거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습니다. 68배 밤하늘은 23세 보던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슬프고 하지만 동시에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진실은 때론 고통스럽지만 거짓보다는 낫다. 이제 남은 인생을 진실하게 살아가리라. 4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손자라고 생각한 아이가 남편의 자식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인생은 원래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 밝은 모습은 아니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주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저도 가끔 함께 갑니다. 가족 상담이라는 걸 받습니다. 상담 시간에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속마음을 다 털어놨습니다. 시집 와서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잘해주고 시어머니도 좋으셨고, 그런데 아버님이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지옥이 됐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제가 더러운 사람 같았어요.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29살 젊은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와 45년을 살았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피해자세요. 그날 상담실에서 우리는 오래 울었습니다. 상담 선생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분 다 용감하십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두 분은 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세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사실 걸 그랬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후회 안 해. 너도 나도 더 이상 거짓 속에 살 순 없잖니.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야. 며느리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은 두 여자로서 아들은 요즘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팀장이 됐다고 기뻐하며 전화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엄마, 이제 돈 더 많이 벌어서 엄마 모시고 살게요. 아들의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아니다. 넌 내 가족 챙겨라. 엄마는 혼자 잘 살아. 엄마도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가 저지른 일 때문에 엄마가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편은 최악의 짓을 했지만 제가 키운 아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재산분할 때문에 버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45년 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 싫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재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과 완전히 남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동네 사람들한테서 손가락질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들 이해해 줬습니다. 특히 여자 어르신들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잘했어.
그런 남편하고 뭐하러 살아? 늙어서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맞지. 그런 말들을 들으면 위로가 됐습니다. 반대로 남자 어르신들은 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45년을 살았는데 용서해 주지 그래.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냐?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났습니다. 실수요? 1년 넘게 며느리와 관계를 가진 게 실수라고요? 어느 날은 참다 못해 그 어르신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아버님 아들하고 그런 짓을 했어도 실수라고 하실 건가요? 그 어르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요즘 손녀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미라고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듭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보면 그냥 예쁩니다.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 아이가 가르쳐 줍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나중에 크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건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내 생각엔 아이가 충분히 컸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때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이 아이가 20살쯤 되면 말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도 함께 말해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33세 나이에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숙하게 대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주 사흘 근무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찬성했습니다.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회복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제 돈으로 처음 사드리는 밥이에요. 며느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을게. 우리 며느리 대견하다. 어머니, 저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드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지금 가을인가 싶었습니다. 봄과 여름은 지났고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의 단풍이 가장 아름답듯이 제 인생의 이 시기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드디어 이혼 서류에 남편이 서명을 했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슬펐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난다는 게 허무했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눴습니다. 남편이 반을 가져갔고 저도 반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더 이상 원룸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제 집이 생긴 겁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손녀도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새 집을 돌아다니며 신기해했습니다. 할미 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할미 집이야. 자주 놀러와라. 짐을 다 풀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들이 준비해온 치킨과 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압니다. 밤에 아들 가족을 보내고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 집의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했던 예전 집보다 이 작은 아파트가 훨씬 좋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도 이런 밤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입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집 구경 잘했어요. 정말 좋은 집이에요. 자주 놀러 갈게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다니 예전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답장을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던 날, 아들한테 진실을 말하던 날, 남편이 집을 나가던 날,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공원을 걷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 사이에 섞여서 체조를 했습니다. 옆에 계신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잘 오셨어요. 여기 동네 참 좋아요.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 할머니와 친해져서 이제 매일 아침 함께 운동을 합니다. 그분한테 제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나이에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보통 사람은 못해요. 체면 때문에, 세상 눈치 때문에 그냥 참고 살죠. 근데 당신은 용기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용기 있는 일이었다고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특히 수필집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느 수필가가 이런 글을 썼더군요. 인생의 진짜 용기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끝낼 줄 아는 것이다.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시작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특히 45년이나 이어온 것을 끝내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잘못된 것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손녀가 벌써 돌이 지났습니다. 돌잔치를 작게 했습니다. 친척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쪽 친척들한테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셋과 며느리 부모님만 모여서 조촐하게 축하했습니다. 돌잡이를 할 때 아이가 책을 잡았습니다.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아가 똑똑하겠네. 아들이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길, 상처받지 않고 자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며느리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돈 어른,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딸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 어머니도 나중에 다 알게 됐던 겁니다. 며느리가 부모님한테 모든 걸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아버지가 남편을 찾아가서 죽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괜찮습니다. 우리 다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두 어머니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며느리를 지키는 편입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손녀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이는 눈을 처음 봤는지 신기해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손바닥에 눈송이가 닿자 녹아내렸습니다. 할미, 눈. 그래, 눈이야. 예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눈을 보는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며느리가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놨대요.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것, 손녀와 눈을 보는 것,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먹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압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포상휴가 나왔어요. 우리 가족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사흘 정도.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들 가족끼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꼭 가세요. 어머니 없으면 재미없어요. 며느리의 그 말에 결국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니 언제 이런 걸 해봤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여행 다닐 때도 항상 긴장하고 눈치 봤었는데 이번엔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손녀와 모래성을 쌓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사진을 찍어주면서 어머니 웃으세요 했을 때 정말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숙소 베란다에서 바다를 보고 있는데 아들이 옆에 왔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그래, 행복하다. 저도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아빠가 한 일을 용서할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살고 있잖아요. 아들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33세 어른이 된 아들이지만 이렇게 기대올 때는 여전히 제 아기 같았습니다. 엄마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우린 계속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들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한 눈물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며느리가 또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며느리 일을 마음에 들어 했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겁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당당하게 돈 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매일 울기만 하던 그 며느리가 이제 이렇게 밝게 웃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회복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쓰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선생님이 제 글씨를 보고 소질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쓴 글씨를 액자에 넣어서 아들 집에 선물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썼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그 액자를 거실에 걸어놨습니다. 엄마, 잘 보이는 곳에 걸었어요. 매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을게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제 인생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져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가끔 당일치기 여행도 갑니다.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다시 만날 생각 없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줄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요. 편하고 진심이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손녀가 벌써 두 돌이 가까워졌습니다. 말도 제법 합니다. 할미 좋아라고 말할 때마다 심장이 녹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생물학적 할머니는 제가 아니지만 이 아이한테 저는 할머니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들이 또 승진했습니다. 이제 부장이 됐습니다. 승진 축하 모임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아들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가족들 덕분입니다. 특히 제 어머니와 아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준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그 말에 회사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밤에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반 전 그날 밤 며느리 방문을 열기로 결심한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거짓 속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그 아이도 모두 불행했을 겁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면 자유가 옵니다. 거짓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게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정말로 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69이 됐습니다. 생일날 아들 가족이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손녀가 할미 생일 축하해요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툰 발음이지만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며느리가 선물을 줬습니다. 예쁜 스카프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두르시면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며느리가 직접 제 목에 둘러주면서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며느리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포옹이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년에 해외여행 가요. 엄마 가고 싶은 데 있어요? 해외여행? 엄마가? 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누리시면서 사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기는 했습니다. 파리. 젊었을 때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늘 돈 아깝다고 반대했습니다. 파리. 가고 싶구나. 좋아요. 그럼 파리로 가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그렇게 내년 봄에 파리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69에 처음 가는 해외여행.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며칠 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제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진실은 자유를 가져온다라고 쓴 글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글씨입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있습니다. 선생님은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아들 가족이 보러 왔습니다. 아들이 제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실의 힘을.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우리가 자유로워졌어요. 손녀가 제 다리를 붙잡고 할미 글씨 예뻐요.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구나.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이 모든 게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압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거짓말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남편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잘 지내? 잘 지냅니다. 더 할 말씀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잠깐만. 나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하고 있어. 돌아갈 수 없을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끝난 일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요즘 매일 일기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 생각들을 기록합니다. 나중에 손녀가 크면 이 일기장을 줄까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거절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다. 그 사람이 없는 내 인생이 훨씬 평화롭고 행복하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활짝 핀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밝아 보여요. 그런가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45년 동안 제대로 숨 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야 깊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또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카페 부점장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며느리를 정말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며느리의 눈에서 자신감이 빛났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웃습니다. 이게 진짜 며느리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때문에 억눌려 있던 모습이 아니라 자랑스럽다. 우리 며느리,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앞만 보고 살자. 파리 여행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여권도 만들고 짐도 쌌습니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라 설레고 동시에 긴장됐습니다. 아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해줬습니다. 호텔도 예약하고 가볼 만한 곳도 알아봤습니다. 엄마, 에펠탑 가서 사진 많이 찍어요.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요. 그래, 다 가보자. 드디어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 위를 날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손녀가 옆에서 할미, 구름이에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구름이다. 예쁘지?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다른 나라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이게 프랑스구나. 평생 꿈꿨던 곳에 드디어 왔구나. 호텔에 짐을 풀고 에펠탑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에펠탑 아래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 그리고 저. 4명이서 찍은 사진. 이게 우리 가족입니다. 할미 예뻐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미가 예쁘냐? 고맙다. 파리에서의 사흘은 꿈 같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받고 센강을 따라 산책했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줬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모델 같아요. 사진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행복한 표정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웃었을까? 예전에는 웃는 사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무표정하거나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에펠탑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기적 같아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용기 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야. 며느리도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요. 손녀가 우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할미, 아빠, 엄마 다 좋아.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견뎠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봤습니다. DNA 검사를 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기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진실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사진들을 인화해서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파리에서 찍은 사진들로 가득한 앨범. 이 앨범을 볼 때마다 이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며칠 뒤 서예 수업에 갔습니다. 오늘은 자유주제로 글씨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며 배운다. 진실한 삶의 의미를. 선생님이 제 글씨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글귀입니다. 평생의 지혜가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들 가족이 올 예정입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재료를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옛날 노래가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따라 부르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요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무거운 마음으로 의무감에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요리한다는 게 행복합니다. 같은 일인데 마음가짐이 바뀌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떡볶이 해줬다. 와, 떡볶이. 할미 떡볶이 제일 맛있어요.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손녀가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엄마, 파리 사진 인화한 거 봤어요? 응, 앨범 만들었다. 우와, 보여주세요. 앨범을 꺼내서 함께 봤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웃으면서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다음엔 어디 가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어때? 베네치아 가보고 싶어. 좋아요. 그럼 내년에 이탈리아 가요. 이렇게 미래를 계획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이제 압니다. 함께할 미래가 있다는 것, 기대할 내일이 있다는 것. 이게 삶의 이유입니다. 밤이 깊어서 아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예쁜 보름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세상에 하는 감사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진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오늘은 뭘 했을까? 아마 혼자 울고 있었을 겁니다. 이혼 절차를 밟느라 힘들어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늙었지만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 시작됐습니다. 69의 나이에 새 출발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실하게 사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고, 내일도 잘할 거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두려움 없이, 진실 속에서. 며칠 뒤 동네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할머니회에서 봉사활동 가는데 같이 갈래요?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갈게요. 토요일에 양로원에 갔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이렇게 와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배워요. 정말로 배웠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에 대해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바뀐 것 같아요. 진실하게 살기로 했거든요. 진실하게요? 네, 거짓 없이, 떳떳하게.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인데 잘하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양로원 봉사활동을 갔다.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았다. 그분들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다. 다음 날 손녀와 함께 놀이터에 갔습니다. 아이가 그네를 타는 걸 밀어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저한테 물어볼까요? 할미는 왜 할아버지가 없어요? 하고,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할미는 용기를 내서 옳은 선택을 했단다. 그 선택 때문에 할아버지와 헤어졌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덕분에 우리가 더 행복해졌거든.